30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이자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전문가 우리 아기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월급쟁이 시절, 과장 뭐 사원이실 때부터 이제 뭐 투자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요, 아기곰님 왠지 그냥 저축이란 개념이 조금 더 흔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로 넘어가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 그때 많이 했죠. 이자율이 지금도 훨씬 더 높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이 싸진 거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싸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IMF 넘어가면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이제 해외에 개방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싸진 거고 1990년대까지는 금리가 거의 이제 두 자릿수 금리였어요. 그래서 네. 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모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금리도 높았지만은 물가도 비쌌어요. 네, 물가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라는 개념인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내 자산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니까 이제 샐러리맨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부동산보다는 소액이 많고 또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어떤 거 샀어? 요번에 이거 사봐. 그러면 서로 이제 정보교환이 점심 먹으면서 또 정보교환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정보교환이 많으니까 네. 소액 갖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많이 했죠. 부동산 투자하기 이전부터 이제 주식 투자는 했으니까. 근데 이제 메인이 부동산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지로 이 소득 활동할 때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하게 되면 이걸 까먹어요. 내 시간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공부해야 되니까 그 기업 가치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 시간 움직이잖아요. 하루에서도 어저께는 분명히 이게 막 오를 것 같은데 오늘 갔더니 막 폭락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네, 그쵸? 내가 무슨 호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시장 가격이 다 반영된 거래. 그러면 또 이거 내가 그래? 팔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올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속 신경 쓰면서 그 주식을 계속 쫓아다녀야지만 시장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 뭐냐면 감정 소모가 너무 커요. 주식 투자도 좋은 투자 툴이긴 하지만은 월급쟁이가 하기에는 아까 변동성이 너무 많다.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그 다음에 했죠. 부동산 같은 건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한번 내가 투자할 때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그때만 이제 시간을 쓰면 되는 거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네. 공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주식처럼 뭐 매 시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에 몇 시간만 내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제가 실전 투자가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이제 투자를 이제 겸비한 건데 그 지금의 내공을 쌓은 게 물론 그것도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게 IMF 때인 거예요. IMF 때 이제 그만큼 내공을 쌓은 거고 그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 경험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면서 2002년부터 이제 악용을 필명 쓰고 이제 투자자로서의 활동을 활동한 거죠. 투자는 뭐 그 이전부터 이제 옛날부터 1980년대부터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건 뭐 투자는 굉장히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가로서는 이제 2002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죠. 네. 그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궁금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IMF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과 어떤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신 건가요? IMF 때가 상당히 이제 충격이었죠.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져요,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면 애교예요. 그러니까 IMF를 겪은 분들하고 겪지 않은 분들하고 IMF 때 가정이 파탄 난 집도 굉장히 많고요. 또 풍비 박살이 난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갑자기 뭐 소득이 끊기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두 번째 치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은행도 없어졌던 시절이에요. 큰 대기업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고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멀쩡하던 회사도 회사 자체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직원들을 이제 쳐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이제 힘들었죠. 당연히 집값 떨어지죠. 오르겠어요? 집값 떨어지고 주가도 박살나고 이제 IMF를 막기 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45평짜리 새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30대 때 서울에 45평짜리.
저 사람 금수저인가 보다. 금수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결혼할 때 방 한 칸짜리 1,000만 원짜리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다가구 주택에 1,000만 원짜리 방 하나짜리 네.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계속 저축하고 뭐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산을 키워가지고 하여튼 서울에 이제 4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는데 IMF 직전에요. 터지기. 한 2년 전. 2년 전에. 네. 그런데 IMF 직전에 1997년 10월에 네. 부동산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집을 3억 4천에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억 4천은 싸지만 옛날에는 3억 4천이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 30년 전 가격, 25년 전 정도의 가격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팔 의사가 없다. 그래서 당장 팔아가지고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IMF가 2달 후에 1997년 12월에 IMF 사태가 뻥 터졌거든요. 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래는 당연히 안 되고 그게 2억 3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시세가. 네. 그러니까 3억 4천짜리가 2억 3천 떨어진 거니까 내 자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산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내 자산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도 지금 현재 보면은 내가 회사에서 쫓겨난 건 두 번째 치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큰 기업들 뻥뻥 나가요. 은행도 아까 망하는데 회사도 망할 것 같고 지금 내 사돈 주고 쪼그라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바본 거예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그걸 일단 미리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회사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회사에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그때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안 좋아지니까 회사에서 뭐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레포트를 제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아무런 행동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나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천하의 바보가 그동안에 내가 똑똑하다고 혼자 그냥 헛똑똑이었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해? 실제로 나한테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바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한 거죠. 그래서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다행인 게 저는 이제 IMF를 맞으면서 빚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전 대출 자체를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현금이 1억 원이 있었어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났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겠어요? 그거 아까 45평짜리 새 아파트를 전세 주고 나가지고 저는 조그만 집에서 전세를 사는 거죠. 그 집을 1억 5천에 전세를 주고 나는 5천만 원짜리 24평짜리 그 신도시에서 낡은 아파트 24평짜리 사가지고 방 2개. 지금 24평은 좋죠. 화장실도 2개 나오고 막 방도 3개 나오고 크죠. 근데 옛날에는 거기는 말만 24평인지 뭐 정말 너무너무 좁았어요. 너무너무 좁고 장 놓고 되면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건 뭐 옛날 요 펴놓고 이제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전세가 5천만 원이었어요. 제 집은 1억 5천에 전세 주고 새 아파트가 이제 45평짜리인데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네. 그 돈 갖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투자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내 자산이 지금 몇 달 사이에 1억 1천만 원이 날아갔잖아요. 3억 4천에서 2억 3천 됐으니까 1억 천이 내 돈이 자산이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빡세게 공부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팔아야지만 그 소수율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겁을 먹어가지고 팔았으면은 그때 정말 1억 천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타르기 해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아까 현금이 있으니까 이제 1억 원 갖고 전세를 끼고 이제 강남에 집을 샀죠. IMF 그 당시에. IMF 때는 강남의 집값이 쌌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1억 원이면 이제 전세끼 1억 원이면 충분히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30평대가요. 네. 그럼 하고 많은 데서 왜 그 당시에 강남을 했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집을 살 때 재개발을 한 거는 사실 재개발 지역에다 투자를 한 거지. 거기서 보면 내가 이렇게 구축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한 거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그건 아닌데 두 번째 이제 투자하는 건 진짜 100% 투자란 말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해서 결정하신 그러니까 거니까. 여기다 살 것인가 저기다 살 것인가 이제 내 현금 1억 원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최대한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내공이 쌓인 겁니다. 네. 왜 집값은 오르는 데가 있고 오르지 않는 데가 있는가? 왜 어느 지역은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데 어떤 데는 전세가가 오르지 않은가? 그 이유는 뭔가? 집값은 뭐 투기꾼이 뭐 정부의 논리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건 투기꾼이 막 들어가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세가 오르는 건 투기꾼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얻는 사람들이 저 사람 투기꾼들이야. 저기 비슷한 전세에 들어가서 투기하고 있네라고 그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만큼 실수요가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뭔가, 어디다, 어느 쪽에 실수요가 많이 모이는가, 이제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의 책을 사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재테크 이런 투자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게 그때 이제 How to Make Big Money고 지금 이제 재테크 불변의 법칙인데 그게 제가 2003년도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이 거의 선두적인 책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동산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봤자 외국 책들 이렇게 그 번역한 거 그런 것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제 그런 책들만 맞아요. 좀 나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책을 사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왜 집값이 오르는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특징, 여기는 새 아파트가 많은지, 또는 여기서 대형 아파트가 많은지, 아니면 학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쭉 공부하면서 거기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깊숙이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운빨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가지고 무조건 오르죠 라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5억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1억에 투자했는데 1억의 수익을 냈어.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저 사람은 해가 투자 5억을 벌었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끝이고요. 1억을 번 사람은 5번 연속으로 이제 1억을 낸 거예요. 매년 1억씩 낸다던가 해가 5번 연속을 해봐. 저는 이 뒤자 후자를 굉장히 더 좋게 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1억씩 계속 벌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운빨이 될 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 사람이 계속 당첨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A 같은 사람은 로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것만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얻어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동산은 어느 쪽에 어떻게 하면 오르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고요. 네. 심지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면 다 투자 수익이 높고 전국의 투자 수익이 똑같죠. 네. 똑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전국에서 60% 이상 오른 데가 2군데나 되고요. 50% 이상 오른 데가 9군데나 돼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18군데나 돼요. 네. 심지어 집값 제일 많이 떨어진 데는요, 17% 가까이 떨어졌어요. 누구는 60% 이상 올랐는데 누구는 17% 떨어졌어. 그런데 중요한 건 보면은 처음에 17% 떨어질 걸 알고 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가서 전세도 살지 누가 그걸 갖다가 자기 자산 손실을 내면서 왜 들어가 살겠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여기다 사두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산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잘못 투자한 거죠. 그렇게 투자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네. 주위의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본인도 한창 배워야 될 시기에 부동산 전문가네 그러고 이제 하시는 분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가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 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투자해서 보면은 성공하려면 실패 안 하는 것부터 우선 네. 실패를 적게 하는 것부터 하는 것 같이 거기서 보면 아까 손실을 낸 데다 우선 투자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손실 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패턴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때 이제 IMF 때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죠. 정말 빡시게 공부를 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가 쉬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확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서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변환되게 과거에 여기 했던 거에서 요것은 요게 변했네, 그거만 쭉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배울 게 많은 것 같지만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보면은 자기는 뭘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 공부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떤 분한테 이제 경제신문을 읽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신문이요. 저도 봤거든요. 읽을 게 하나도 없던데요. 없지. 왜? 본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용어가 뭔지를 보고 그 하나하나씩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기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한 기사인지는 모르니까 보더라도 뭐 다 비슷하네. 어저께 거랑 비슷하네. 오늘 거 비슷하네. 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서 읽을 게 없는 거거든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그만큼 쌓이면은 자기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조금 이제 내공을 처음 쌓는 거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시드머니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해요. 그게 생기면은 일단 돈이 모인 다음에 그다음에 아기곰 강의를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거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왜? 저축하면 되잖아요. 응? 그 은행 갔다만 놓으면 받는 거고 은행 가게 받고 어려우면 정말 항아리에다 쌓아놓던지 지출 관리하면서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쉬워요. 그런데 그 쌓는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지쳐서 못 하는 거지. 네.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모이는 기간만큼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거 돈이 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투자가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내공이 몇십 년간의 내공이 쌓였음에도 책도 쓰고 강의도 할 만큼 내공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듣고 어디가 좋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엉뚱한데 10% 떨어진 데 가가지고 덜컥 사는 거예요. 그쵸. 거기서 오면은. 그러면 우리 아기곰님께서 이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지금 이런 마인드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어떤 좋은 그 습관들과 네. 지금의 아기곰이 되기 위한 어떤 그 행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세 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경제 공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 공부라는 게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도 경제 활동의 일환이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와 이런 투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활동의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투자기 때문에 네.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경제신문을 읽으세요라고 하는데 경제신문 읽어도 나는 뭔 뜻인지 몰라요. 그건 네. 처음에 공부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학생한테 대학교 전공 소정을 준 거나 똑같은 거죠. 이거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쉬운 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경제학 원론, 어린이가 배우는 경제학 이론 뭐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이 이런 거 그런 많이 것도 있죠. 나와요. 만화책도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학 원리에 대해서 그 갖다가 책을 여러 권 읽는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책, 그 문구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봐가지고요. 그 어린이를 위한 경제학 원론, 요 책, 만화 책 하나만 읽어도 자기가 정말 그 다 알았다 그러면은 웬만한 투자에 필요한 건 대부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읽으려면 픽 그러고 막 이상한 거 무슨 뭐 화폐 전쟁 뭐 이런 거. 베스트셀러. 네. 그런 거 막 그거는 뭐냐면 공부 이만큼 한 사람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나무가 이만큼 된 다음에 여기에 나무가 이상하게 자라네. 요거에 갖고 막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이게 안 된 사람이 이거 읽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세상이 망한다는 뭐 어떤 이상한 얘기만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된 사람이 이제 여기 이상한 가지가 났네. 이제 그걸 쓴 건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가장 쉬운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럼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쉬운 책을 찾으세요.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실제 가가지고 책을 봐가지고 이거 이 정도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네. 내 수준에 맞다. 내 수준. 그걸 한 다음에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쌓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책을 반복해서 어떤 책이든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3번 이상 읽어야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굴 뭐 바보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번 이상 읽어야지 그 책을 여러분들이 90%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100%는 이해 못해요. 네. 쓴 사람의 저자의 의도를 갖다가 90%라도 이해하려면 3번을 읽어야 돼요. 3번 정도를 읽어가지고 여러분 걸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정도 내공을 쌓였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경제 신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이제 꾸준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경제신문 진도를 이제 나갈 그렇죠. 수가 있는 예. 거네요. 그거 안 된 다음에 경제신문 던져줘봤자요. 네. 저는 경제신문 읽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장 갖다 놓고 옆에 주면 30분 동안 있는데 그 사람은 한 1분? 다 봤어요, 그런 거. 아기곰 다 봤어요. 아기곰이 글자 천천히 읽는데요. 저하고 한번 누가 책 하나 주고 빨리 읽나 한번 해볼게. 저 속도가 안 배웠어도 엄청 빨리 읽어요. 말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엄청 빨리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읽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네.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경제학 원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해가지고 경제 저걸 하세요. 그게 이제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습관이고요.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책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책에다 그게 갖다가 무슨 뭐 탈무드처럼 쭉 써 있는 책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책을 읽을까요? 그런 책 없어요. 제가 하나 그런 책 없습니다. 네. 없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색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냥 그 일에 표면적으로 그보다 그 내면에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많이 해보면은 남들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당신은 뭔가 다르네?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보면은 남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인 삶밖에 못 산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물론 이제 평균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평균보다 이상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삶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걸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투자는 심리예요. 그래서 남의 심리를 투자 심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이제 바둑이나 장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기를 두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둘 것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둬가지고 그럼 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둘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외통수를 해야지. 장군을 불러야지. 바둑을 하게 되면은 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몰고 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다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두 사람이 게임이에요. 그렇죠. 파는 사람도 일반인이고요. 네. 사는 사람도 일반이에요. 주식은 그게 아니죠. 주식은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죠.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시장과 나하고만 싸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이것만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오를까? 떨어질 거만 그만 생각해서 내가 투자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거 그게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 내가 내구를 말 잘하게 되면 더 쌀 수도 있는 거고 저기 하게 되면 이제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의 심리가 어떤지를 생각을 하고 네. 하는 거죠.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심리 싸움이에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색을 해야 된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심리. 남의 생각, 내 생각뿐만 아니라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남과 같이 상대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압축해서 세 가지에 대한 팁을, 지혜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기곰님께 좀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아기곰님께서는 부동산을 전망을 할 때 투자 전에 여러 가지 아마 지표들을 또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유독 이것만큼은 가장 먼저 본다. 첫 번째로 보는 어떤 지표, 중요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제 강의를 이제 한 번에 들어보셨던 분 보면은 와 저게 데이터가 많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강의하신 분도 여러분이 있지만은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세 가지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에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유동성하고 수요하고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느냐 적게 풀렸느냐.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느냐, 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 지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매달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끈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돈이 화끈하게 늘지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이 작년 10월에 대비해서 올해 10월에 2.3%밖에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실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역사적 평균치가 한 7.9% 정도 되는데 그 역사적 평균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부동산이 화끈하게 못 늘어나는 이유가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안 풀려져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덜 풀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풀리면은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거의 말기죠. 그때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 풀렸어요. 지금은 2.3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13% 이상, 13.2인가 13% 이상 풀렸는데 그때 집값이 그때가 최고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거고
돈이 적게 풀리면은 적게 오르는 거고 이제 그런 상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지수 이제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아까 사람들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장에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 또는 수요가 얼마 느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다른데 네. 저기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자 심리도 들어가요. 투자 심리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요 플러스 투자 심리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 심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월 말 정도 한 25일에서 한 28일 사이에 그때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아까 통화량은 이제 매월 중순 정도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발표를 하고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아까 통화량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는 한국은행에서 25일에서 28일 사이에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은 뭘 봐야 되냐면 시중에 얼마나 물건이 풀리는데 그게 시중에서 얼마나 소화되고 있는가. 단순히 100채가 공급됐어. 그런데 100채가 공급됐는데 작년에는 200채가 공급되고 올해는 100채가 공급됐어. 그럼 작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도는 200채가 공급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가지고 다 소화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지고 이미 살만 사람 다 사가지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면 미분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으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어느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거는 그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공급 대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어느 지역이 미분양이 줄고 있다는 거는요.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들고 있거나 아니면 공급 대비 수요가 늘고 있거나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 물량 돌아가는 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매월 말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지표 유동성에 관한 거, 수요에 관한 거, 공급에 관한 거, 그걸 꼭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자세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월북 카페에서도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네. 그 특강 들어보시면 거기서 제가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 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시간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시면 이제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유동성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 지표를 어떤 수치로 어디에서 확인을 하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당장 이제 벌써 올해가 이제 다 갔고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어요. 새해를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내년 부동산을 흔들 변수. 물론 우리 아기고님이 얘기해 주신 이 변하지 않는 기준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내년에 조금 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조금 이제 악재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역전세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전세가는 오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역전세납니까? 그게 아니라 역전세난은 2년 전 대비 지금 가격이 올라냐 떨어진 걸 따지는 게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전 계약한 사람이 지금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지 아니면 가격을 더 전세금을 올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돈을 더 줘야 될지를 갖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2년 단위가 중요합니다. 2년 전 전세가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지속되고 이 역전세난은 이제 내년 7월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속될 거고, 이제 역전세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취약한 게 이제 거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게 이제 좋아지는 거는 뭐 내년 시장만 보면은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하락기에서 2021년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2년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2년에 집값이 떨어진 것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리 인상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12월 중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FRD 의장 그 파월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뉘앙스에 그 사람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로드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최고점에 이르렀구나 최고점 근방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고 내년 가면 금리 인하인데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해보면은 내년도에는 금리가 이제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내년에 가면 그 3번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5번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준은 뭐냐면 지금 부동산 금리는 이미 상투를 찍었고 내리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집값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금리는 높았어. 근데 그 악재가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악재가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조금 이제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투자라는 게 보면은 뭐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 중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이제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단지를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는 제 강의에선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투기가 막 발생되니까 그렇죠. 여기 아기금 추천했다면서 그런 거 발생. 그런 거는 이제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네. 그런 걸 원하시면 이제 개별 상담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지표를 보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과거는 이런 지표가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또 B라는 지표는 이거는 시장 가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시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지표나 지수 이런 걸 쭉 소개를 해주면서 그걸 갖다가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갖다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한 번은 이제 여러분이 난 투자라는 걸 계속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언젠간 한 번은 꼭 한번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침 요번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이제 그 특강을 하게 되니까 네.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마인드잖아요. 네,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해서 그렇죠. 공식 배우고 문제풀이 아기고니와께 배워서 이제 내가 또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 방법을 한번 여러분도 또 새해에는 한번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기고님께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의 또 자주 그래도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